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이 시기야말로 각각의 위치에 있는 여러 리더들이 최고의 이 식견을 발휘해야 되고 최고의 지혜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리더십 포럼을 하자라고 할 때 가졌던 고민, 그 근본적 고민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될 때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저는 정부는 물론이고 또 우리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해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참 큰 일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포용국가의 달성은 결국 이념이라든지 세대 또 계층, 지역 간 갈등을 단순한 졸속적인 협상이나 또는 정치적 절충이 아니라 상반되는 정과 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초월할 수 있는 제3의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포용국가 달성이 가능하다 보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리고 또 시발점은 저는 공공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리더십 포럼, 더 나아가서 좀 더 직접적인 주제인 한국형 공공 리더십,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주요한 과제이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 원장님들과 그리고 석학들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리고 더 바라건대는 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전형과 모습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고 크게 저희들에게 바라는 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유는 발전의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한 사람이 달성한 복지 수준, 후생 수준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이분이 이제 역량 접근법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 역량이 결국은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존 롤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롤스의 정의론의 큰 맥을 잇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의는 곧 공정이다 그러죠. Justice as fairness. 그것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의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평등주의, 이갈리테리언리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성을 뛰어넘어서 이런 자유와 정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인간은 다 공유하는 거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너희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니까 너희 잣대로 우리한테 들이대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유와 정의의 핵심적 요소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량은 곧 실질적 자유다. 형식적 자유만 있는 것은 공허하다. 그래서 이 자유에서 이 경제적 자유 못지않게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무슨 하나의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제도를 설계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고려를 하고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 가치 평가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완벽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현실에는 이 산이 높은지 이 산이 높은지를 보면 되는 거지, 가장 높은 산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완벽한 정의라는 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불평등을 축소할 때 시장이 불평등하게 돼 있는 거를 바꿔야 된다. 일단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재분배를 해서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보면은 원래 얘기가 맞겠죠. 시장의 불공정을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방 될 수도 없다. 재정으로 재분배를 하는 것은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무슨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불의를 빨리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세네 접근법이 저희한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제 포용 성장 전략하고 일치하고, 더 나아가서 현 정부에서 여기저기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적 역량과 인적 자본이 중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세네 사상과 잘 맥락이 와 닿는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포용성장을 아마 포용성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분은 아마 세네 경제학에 대해서 세네 어떤 빈곤과 그다음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학에 대해서, 유연한 경제학에 대해서 당연히 읽어봐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샌도 그 책을 읽어보면 공공 정책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공공 정책이 자유로서의 발전에 있어서의 빈곤의 문제라든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뭐 인간 개발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 정책의 역할과 그 기능을, 효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제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책연구기관을, 그럼 저긴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인데 어쨌든 이거 뭐 싱크탱크를 하려는데, 싱크탱크 도대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민본적, 유능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세계 최고가 돼야 되죠. 우리 기관이 그럼 그러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만 얘기해요. 자기 분야. 근데 환경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 문제도 있고 폐기물 문제도 있고 많습니다. 화학 문제도 있고.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배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다 몰빵하면 다른 쪽에 건강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런 이슈, 그리고 거의 우리 사회의 운영 형태와 관련된 이런 이슈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진정한 리더십이 없으면, 공공적 리더십이 없으면 한치도 앞을 나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가 미세먼지만 있겠습니까? 진정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거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건데, 이제 지금 지구를 위협하는 5가지 중에 위에 있는 3가지는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KI가 갖고 있는 그런 미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공공적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세먼지라고 하는 어떤 현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리더로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모두에게 절대적인 시간은 동일하지만 상대적 시간이 다른 것처럼 미세먼지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거나 리더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또 이 범부처 통합기구 뭐 이런 각종 위원회 같은 이 수직적 리더에 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 구성원이 고루 공감하는 어떤 수평적 리더십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제 국책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강조하셨는데, 과연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니지만 동시에 역시 또 굉장히 공허한 이유는 미세먼지만큼은 통합적 접근 기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기반 위에 분야별로 굉장히 특화되고 이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독특한 개별적 최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균형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즘 뭐 식민지 근대화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브루스 커밍스의 논문을 읽고 놀라움과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하면은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쓴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한국과 대만은 일제 시대의 유산을 띠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했다. 베트남은 프랑스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요청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현란한 논문입니다. 사실은 진짜 발전은 자유가 확장되는 거예요. 일제 식민 치하에 자유가 속박이 되고 억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발전이 무슨 의미가, 경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주주의와 공적 토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발전이 뭐냐 깊이 생각해 보면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든다. 이 브라이언의 책을 보면요, 히틀러가 만약에 독일의 바이마르 시대에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타운 미팅 같은 게 있었더라면 히틀러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 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초를 이루고 여기서 주권자 시민으로 정치 토크가 이루어지면 수구의 공론화를 통해서 중위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정치가 시민의 이런 바람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정치의 중심에 시민이 서야 된다. 이걸 제가 시민공화정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호 배려와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서로 함께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 이렇게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려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공화주의적 자유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풀뿌리 전북 강방곡곡에서 풀뿌리 시민공화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시군구보다도 좀 더 작은 단위의 자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군구보다 좀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고, 우리가 이미 50년대, 60년대 전쟁 직후라든가 경제개발 초기에도 실시해본 적이 있는 읍면동 직선제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읍면제 직선제는 이미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미 했던 적이 있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없어졌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좀 빨리 부활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때 굳이 직선제를 한 명의 읍면 동장을 뽑을 필요는 없고 다수의 동장단 혹은 면장단을 뽑아서 집단 지성을 함께 하면서 그 읍면동을 자치의 단위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가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 천착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봅니다.
자치권에 대한 주민의 민주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갖췄다든지 지역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든지 또 자치분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국가균형 발전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지역 간의 이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 수 있겠는지 결국은 중앙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전이 구애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쭉 이야기가 센이 과연 그거 할 때 한국형하고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레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특히 지속 가능과 관련해서 어떤 아까 그래도 통합과 아까 협력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안 원장님은 이제 풀뿌리 즉 그 어떤 조직에서도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마 그런 식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세 분이 해주시고 뭐 저는 나중에 또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형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성호 이제 원장님 아까 두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형이라고 너무 겁낼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고민하는 리더십. 그게 한국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요거로도 먹더라도 이렇게 매일 고민하신다고 하는데 야 이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구나.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발전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역량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게 우리 이 세종 국가 리더십을 포럼을 여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사적인 소명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식민지 사회를 했고 수많은 일제 강점기 때 고통을 당했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경제 발전을 해서 아주 최빈국에서 이제 OECD 국가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도대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더 질적인 어떤 그 이제 수준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가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이 세계사적인 소명의식, 사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그 사회 발전의 그 갈등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발과 또 뭐 나름 이제 또 민주화 사회를 얻었던 이러한 것들을 세계와 공유하고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적 공공 리더십의 핵심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런 보편적인 리더십의 퀄리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상황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정말 가장 집중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형 리더십을 규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많은 뭐 문제가 있고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 리더십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신뢰 문제입니다. 아까 조 원장님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 저희 옛날에 KDI에서 그 사회적 자본 연구도 하고 뭐 했었는데 공공 부문에 대한 정부를 포함해서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이 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어쨌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개선하는데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공공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역시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정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문화적인 차이로 본다면은 이런 요소들이 리더십에 자기 잘못하면 솔직히 다 잘못했다고 하는 그 진정성이 보이는 것하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무슨 변명을 하고 하면 그 제일 그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딴 나라보다도 저 마이너스가 주는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약간의 이제 그런 연구들 비슷한 데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